연세대 2009학년도 모의 문항 1번, 2번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외국 문화의 수용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국 문화를 흡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내고 있고, 두 번째는 산업,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을 묻고 있습니다. 두 문제 다 사실은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전파의 이중성이라는 전파를 했을 때 갖게 되는 양면성의 배경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죠.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에서 비롯되는 경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이런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배경 지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시장 실패라는 배경 지식을 한번 찾아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관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제외를 했고, 외국 문화의 수용 태도, 이쪽에 문화 전파의 이중성은 또 기출이 다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한 그 문화 전파의 이중성의 배경 지식을 듣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중문화에서 그 주체적 수용론과 비판론을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이 문화 전파에 대해서 어떠한 시야를 갖는지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고, 이 포로된 청중론이 바로 비판론이고, 문화 다양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주체적 수용론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체적 수용론자들은 그 미디어,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고, 이 미디어는 사실은 거대 자본이 지배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외래 문화가 전파됐다고 해서 그것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의 전파가 새로운 문화의 다양성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 문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서로 섞이고 그리고 용해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니만큼 일시적으로 그것이 상업화의 도구의 힘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각국 문화가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비판론자들은 문화의 원형성을 중시합니다. 하나의 문화 속에는 그 문화의 바로 그 문화를 만든 그 민족의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혼과 뿌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혼과 뿌리라는 근본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표면적인 것만 전파가 되면서 철저히 문화 전파도 상업화와 그리고 이윤의 논리에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야가 바로 비판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퓨전 음식이 있다. 그 퓨전 음식에서 치즈 떡볶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새로운 이러한 장르가 만들어짐으로써 음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뿌리도 멋도 없는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잘 보면 결국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만들어진 기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문화의 원형성이란 개념을 이쪽 비판론은 되게 중시를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자장면 하나에도 외래문화죠. 그 외래문화가 전파됐지만 이 자장면 속에는 우리의 바로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한 가족 그리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자장을 먹으러 가면 꼭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고 자식만 배가 고팠던 이런 서민의 식탁을 위로했던 이러한 거대한 정서 관념의 덩어리가 자장면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화의 원형과 숨결을 볼 때 문화의 본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모조리 빼버리고 표면과 현상만 끊임없이 바로 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된다면 그것은 문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비판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혼재하고는 외래 문화에 대한 평가도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리랑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한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겨져 있고, 힙합에도 바로 흑인들이 갖고 있는 소외계층의 이러한
한과 억눌림에 대한 이것을 풀어버리려는 한풀이의 성격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게 문화의 원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아리랑이 어느 미디어 자본에 의해서 미국에 수출됐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힙합이 한국에 와서 폭주적 놈들의 양아치 놀이가 돼버린 것들이 바로 문화의 원형을 상실하고 상업화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비판론자의 시각일 겁니다. 반대로 수용론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힙합이 그러한 부작용을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억눌린 청소년들이 또 자신을 분출할 수 있는 분출구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리랑 또한 삶의 애환을 느끼는 모든 다른 민족 사이에서 서서히 문화의 뿌리와 원형을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일시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주체적 수용론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사물놀이와 풍물놀이도 같은 시야의 해석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풍물놀이에서 기원을 해서 이것을 무대로 공연화시킨 겁니다. 이 풍물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수가 끝난 뒤 뭐를 다지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풍물놀이의 원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물놀이로 바뀌면서 그렇죠? 어디로? 무대 위로 올라서면서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그저 타악기의 현란한 몸놀림으로 변한 것 아니냐. 이것이 어디 비판론자가 보는 사물놀이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론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나는 타악기 운율 속에서 누구도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 감이라는 새로운 느낌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전파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히 보면 발렌타인데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초콜릿 장사치들의 농간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바로 발렌타인의 밑에 깔려있는 남녀의 사랑과 솔직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이 로마 시대에 기원했었죠. 로마 시대 한 선교사의 죽음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희생정신과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은 사라진 채 초콜릿 장사치의 공연장이 됐다. 비판론자의 입장일 것이고 주체적 수용론자는 그렇지 않다. 이 날이 있기에 유교적 질서 그리고 봉건적 질서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자리 잡는 것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죠. 일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습니까? 유대력에서 기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에서 기원했고 이게 일요일날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 조선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일요일이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그날 하루 쉬셨다 이런 말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원했습니까? 바로 유대력에서 기원해서 바로 기독교와 함께 전파가 된 그런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문화를 주류를 형성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일요일 문화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주체적 수용론자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봐라.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문화의 전파는 각국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보편적 문화 그리고 그 각국의 생활 문화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외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상업주의로 물들었다. 그로 인해 타락했다고 보지는 말지어다. 이렇게 수용론자들이 얘기를 한다면 비판론자는 이걸 경우의 수를 달리 두겠죠. 일요일의 전파가 현대 바로 미디어와 자본이 말하는 상업 논리로 전파된 문화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문화 전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화된 문화의 전파가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와 이윤의 논리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반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용론자, 비판론자가 외래 문화의 수용과 전파, 그렇죠? 21세기 지구촌 시대 어떠한 입장의 견해를 달리하는지 이러한 논점도 문화 전파에서 아주 흔히 출제되는 기출의 한 유형의 주제 파트가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문제 1번에서는 두 개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분량이 합치면 800자. 만만치 않죠. 1, 2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의식만 서술하라. 답만 정확히 쓰셔야 되고 두 번째, 바람직한 태도. 이 부분이 자신이 좀 더 사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례를 활용하라. 이 부분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경지식의 본 문화 전파의 이중성 이런 부분에서 적당한 사례를 또 채택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는 이때 그 서술 방향과 예시 답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관련해서 연대 측은 제시문 1, 2에 담긴 지은이 문제의식은 유사하다. 제시문 1은 과도문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적합성을 가지 못한 차용된 외래문화가 많다. 이들 외래문화는 모방과 도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받아들인 문화가 된다. 따라서 이것이 지나치게 확산된 단계에 이르면 문화의 전통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고, 따라서 정체의 회복과 문화적 전통의 확립은 적합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담고 있고, 제시문 2에서는 한자말이 고유한 우리말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일본말이 극심했고, 이제는 어떻게 영어가 극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에 대한 답안은 외래문화의 범람은 자기 나라 문화의 전통 특질과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선별적 태도가 필요하며, 외래문화의 수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흡수해서 다시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자유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서술할 수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되 뭐를, 사례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에 대해서는 제시문은 이런 말 없습니다. 정확히 답만 딱 떨어뜨렸습니다. 외래문화가 도입되면서 문화 전통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다. 정체 위기에 당면한 사회에서 전통문화의 회복을 위한 운동과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래문화를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고유문화의 적합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합, 창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별적 수용을 통해 수용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1-1의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문화를 수동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고치고 비판,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외래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우리 문화를 살려내고 모방, 도입에 급급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외국 문화를 정리해야 한다. 여러 아노미, 혼란이 난무하는 과도기전 사회에서 우리 문화와 외래문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시급하다. 다른 나라로부터 그 나라에만 존재했던 동물을 수입했다가 동물들의 빠른 번식과 유해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유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다. 이 부분을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넣을 수도 있지만 뭐 발렌타인데이를 넣을 수도 있고 할로윈데이를 넣을 수도 있고 헐리우드 영화를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우리 어떻게 문화적 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짧게 예시를 당연히 넣어야 되고, 이런 사회와 지금 우리 현실은 다를 바 없다. 문화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양쪽 문화를 적절히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복고주의, 옛걸로 돌아가자는 거죠. 아니면 문화적 폐쇄주의 또한 멀리해야 된다. 어느 한쪽을 배격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전통을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외국 문화를 수용해서 창의적 발전을 이룰 때 진정한 문화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답안을 제시를 했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뭐 핵심적인 사례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 사례와 더불어서 외국 문화의 비판적이고 창조적 수용을 통한 정체성의 확보라는 키워드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 1-2에 대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이 글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성장 주도의 선택과 집중, 지원의 전략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산업화의 원동력임이 분명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어설픈 절충을 하지 마시고 분명한 자기 주장을 해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평가 기준 간략히 본 뒤 역시 연대 측의 답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글은 국가의 산업 발전에서 정부 개입의 적극적 개입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경제 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고, 금융, 세제, 외환 관리 등의 영역에서 국가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 방패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화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외국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때까지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자국을 육성한 뒤 그것이 경쟁력을 갖춘 뒤 문을 열자, 뭐 이러한 식의 포괄적 결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라는 이 배경지식을 여러분 듣게 되면은 이게 주류 경제학의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정부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질 때 가장 가격 결정 과정이 탄력성, 자생성,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을 때 시장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사라져서 경제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어디에 기대서? 정부에 기대서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손쉽게 성장하려는 그러한 것이 극단화된 게 바로 IMF입니다. IMF 특정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에만 힘입어서 외향적 평창을 하다가 한보 철강 이후로부터 줄줄이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 사태, 이것이 과도한 정부 개입의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현실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채점 기준 하입니다. 설명된 한국 정부 역할을 보고 따라 쓰는 답안, 이는 그대로 베끼는 답안이라는 뜻이죠. 금융관리, 외환관리, 지적재산권 관리가 도움을 준다는 평면적인 논리를 제공한 답안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본문을 그대로 베껴서 함께 찬성해서 끝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의평가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찬성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수집 제공할 수 있고 자원을 적절히 공기업의 기능이겠죠. 공기업의 기능,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예시문에 없는 내용을 제시했을 경우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한국사의 특성을 고려한 답안을 작성하면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그런데 역할에 반대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시문의 내용을 벗어나야 되는 만큼 중간 정도의 점수를 무조건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뭐 할 때 반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창의적 답안지를 써야 될 것이고 이거는 기본 중은 시작을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찬성했을 때는 완전히 없는 내용을 쓰기 전에는 중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베낀 듯한 인상을 주면 하로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시험장에서 자신의 논리 전개를 할 때 가급적 피곤하고 고달프더라도 제시문을 공박하는 그러한 글이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각인을 해 두십시오. 당시 한국은 산업 기반이 없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설명하거나 국민들의 욕구가 컸기 때문에 정부가 발전의 주체가 되는 걸 수용했다는 답안을 작성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의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경제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면 민주화가 지연되는 영향을 미쳤고 권위적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는 그러한 비판을 제시할 때 높은 점수, 결국 어떻게 제시문을 토대로 하되 그 제시문에서 벗어난 사고와 논리 전개, 이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채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제시문은 개발도상 국가가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글이다. 나는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 역시 반대가 예시 답안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은 자생적 성장을 하기 위한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효율성의 저하입니다. 바로 효율성의 저하. 개인과 기업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정부가 성장의 여건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면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자생성, 장기적 안목의 성장은 어렵게 된다. 둘째, 시장의 작동을 왜곡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시장은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결국 이 답안은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효율성을 찾는 과정이 왜곡되게 된다. 셋째, 관료제를 포함한 특정한 집단과 개인에게 특수한 이익이 불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바로 이게 바로 도덕적 해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를 비롯해 그 기업들이 밀착을 함으로써 정경유착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한국 사회가 이것이 누적되면서 IMF를 초래를 했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드러난다. 정부의 개입으로 한국 기업은 창의적인 발전 능력을 결여했다. 둘째, 스스로 작동되기보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개입 조정했기 때문에 주체들 사이 거래를 위한 효율적인 가격을 결정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 셋째, 경제정책의 경우에 일부 관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특정 대기업은 지나친 부를 축적했고 소외계층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도 적극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그리고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주 딱 부러진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전개한 답안지는 가장 높은 평가의 예시 답안으로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